차가운 빗줄기가 성북동 저택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태성그룹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요새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최고급 대리석이 깔린 바닥은 발소리조차 흡수해버릴 듯 깊은 정적을 머금고 있었다. 허공을 채우는 것은 오직 일정한 간격으로 울려 퍼지는 생명 유지 장치의 기계적인 파차름뿐이었다. 민서연은 그 이질적인 풍경 한가운데에 작은 섬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수입산 실크 웨딩드레스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옷자락은 그녀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족쇄처럼 그녀의 얇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발끝에 닿는 대리석의 한기가 얇은 웨딩 슈즈를 뚫고 올라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태성그룹의 정식 며느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 결혼식에는 축복도 화려한 샴페인 거품도 환한 미소를 짓는 하객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결혼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가식적인 장례식에 불과했다. 서연의 뇌리에는 낮에 있었던 그 기괴한 예식의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얀 국화가 장식된 것 같은 차가운 예식장 단상 위에서 그녀는 혼자 서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신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금속성의 휠체어 모형만이 상징적으로 놓여 있었을 뿐이다. 그 기괴한 풍경을 내려다보며 만면에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던 남자가 있었다. 태성그룹의 부회장이자 그녀의 법적인 시외 삼촌이 된 강필두였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단상 아래에 서서 마치 하찮은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눈빛으로 서연을 훑어보았다. 그의 입술을 비집고 나오던 조롱 섞인 속삭임이 아직도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정선 폐광촌에서 굴러먹던 시골뜨기라더니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어. 그는 서연에 앞으로 다가와 축의금 봉투 대신 두꺼운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밀었다. 주제 파악을 확실히 하도록 해. 너는 그저 우리 가문의 상속 절차를 튜닝하기 위한 법적인 소모품일 뿐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산 송장 옆에서 숨죽이고 살아. 쥐 죽은 듯이. 그게 내가 이 대저택에서 밥값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오만한 선언을 들으며 서연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며 매달리는 나약한 신데렐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까만 눈동자는 강필두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서늘하게 마주보며 그가 숨기고 있는 탐욕의 밑바닥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이들은 제가 촌스럽다고 무시하는 순간부터 이미 이 거미줄에 걸린 거예요. 서연은 속으로 차갑게 되뇌며 자신을 향한 멸시를 오히려 완벽한 방어막으로 삼았다. 회상에서 벗어난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계와 첨단 산업을 쥐락펴락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후계자로 불리던 사내 서지우였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의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입과 코에는 복잡한 튜브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가슴에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전극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규칙적으로 그의 폐에 억지로 공기를 밀어 넣었다가 빼내는 소리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수군거렸다. 식물인간, 가문이 버린 실패한 후계자.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그저 슬퍼하며 남편의 손을 부여잡는 평범한 대리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정선 깊은 산골에서 평생을 바쳐 은둔하던 전설적인 명의, 그녀의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날카로운 감각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서연은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의 소매를 조용히 걷어 올렸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앉아 지우의 창백한 손목을 끌어당겼다. 그녀의 가늘고 단단한 세 손가락이 그의 요골동맥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맥진. 그것은 서양 의학의 기계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인체의 가장 깊은 비밀을 소리로 듣고 파동으로 느끼는 고도의 행위였다. 서연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의 맥박은 기이했다. 단순히 뇌 손상이나 자연적인 장기 부전으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의 맥이 아니었다. 심장은 살기 위해 미친 듯이 피를 뿜어내려 하고 있었지만 그 강력한 생명력을 무언가 거대하고 끈적한 화학적 장벽이 강제로 짓누르고 있었다. 맥이 끊어질 듯 얕아졌다가 불규칙하게 반발하며 튀어오르는 현상. 그것은 마치 두꺼운 얼음 밑에 갇힌 맹수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 파동이었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 서연의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재빨리 눈을 뜨고 지우의 얼굴로 몸을 숙였다. 두 손가락으로 그의 굳게 닫힌 오른쪽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위로 들어 올렸다. 천장의 은은한 간접 조명빛이 그의 눈동자로 스며들었다. 정상적인 혼수 상태 환자라면 빛에 대한 동공반사가 미약하거나 아예 소실되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우의 동공은 빛이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기계적인 속도로 수축하고 있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흰자위 끝부분에 맺힌 탁하고 푸르스름한 미세 혈관의 색깔이었다. 서연은 얼굴을 더 가까이 가져가 그의 코와 입 주변에서 미세하게 새어나오는 숨결의 냄새를 맡았다. 소독약 냄새에 가려져 일반인의 후각으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아주 옅은 쓴맛을 품은 화학적인 향기. 서연의 머릿속에서 수천 장의 의학, 서적과 스승의 가르침이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적인 뇌사나 질병이 아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합성한 신경마비 독소, 극소량씩 지속적으로 혈관에 투여하여 중추신경계의 운동 능력만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장기의 기능은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잔혹한 화학적 구속구. 그 말은 즉 서지우의 의식은 이 차가운 육체라는 감옥 안에 고스란히 깨어있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었다. 그는 주변에서 자신을 식물인간이라 부르며 조롱하는 소리, 강필두가 자신의 제국을 집어삼키며 비웃는 소리를 모두 듣고 있으면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지옥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깊은 절망과 분노 속에서 이 차가운 밤들을 견뎌내고 있었을까. 서현의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것처럼 시리고 아팠다. 그것은 동정을 넘어선 불의에 대한 맹렬한 분노였다. 권력과 돈을 위해서라면 조카의 몸속에 독을 주입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위선자들. 그들은 이 펜트하우스를 완벽한 통제 구역이라 믿고 그 안에 가장 만만해 보이는 시골뜨기 신부를 던져 넣었다고 자만하고 있을 것이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새장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라고 비웃으면서.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계산착오를 범했다. 서연은 등 뒤로 시선을 돌려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빛에 팔려온 가엾은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계에 깊숙이 박혀버린 바이러스를 찾아낼 유일하고도 완벽한 백신의 눈빛이었다. 목을 가다듬음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간 어느덧 새벽 2시 14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모든 고용인들이 잠들거나 교대 근무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하루 중 가장 완벽한 정적이 찾아오는 시간. 서현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화려한 꽃장식을 바닥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품속 깊은 곳 웨딩드레스의 안감 속에 정교하게 꿰매어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뜯어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은침통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 물건은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이 현대적인 펜트하우스의 풍경과는 극도로 이질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이 은침통의 가치는 경매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함에 있었다. 서연이 은침통의 뚜껑을 열자 희미한 조명 아래서 100여 개의 은색 바늘들이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침이 아니었다. 정선의 스승이 죽어가던 자들을 살려낼 때 쓰던 특별한 합금으로 재련된 비침들이었다. 서연은 알코올 솜을 꺼내 자신의 손가락과 지우의 피부를 꼼꼼하게 소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다. 마비 독소가 결합된 신경 수용체를 물리적인 자극으로 끊어내고 뇌와 척수를 잇는 신경망의 신호 체계를 억지로 재부팅시켜야 한다.
엄청난 집중력과 정교함이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자칫 혀를 잘못 짚으면 남은 신경마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존재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위험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야. 그녀는 과거 스승이 늘 강조하던 원칙을 떠올리며 호흡을 가라앉혔다. 서연은 첫 번째 은침을 뽑아들었다. 가늘고 긴 바늘이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다 인해 완벽한 수평을 유지했다. 그녀의 시선이 지우의 정수리 부근 백회혈을 향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정확히 그 찰나의 순간 서연의 손목이 스냅을 그리며 움직였고 은빛 바늘이 지우의 피부를 뚫고 들어갔다. 어떠한 저항감도 없이 부드럽고도 날카롭게 신경의 결을 타고 내려가는 감각이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미세하게 비틀며 바늘의 깊이를 조절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바늘이 춤을 추듯 그의 목덜미 풍지열과 척추를 따라 내려가는 주요 경혈들에 정확히 꽂혔다. 방 안에는 오직 기계음과 서연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신경을 깨우는 침술은 시술자의 기를 극도로 소모하는 작업이었다. 웨딩드레스의 등줄기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의 손등과 발등, 그리고 기혈의 흐름이 모이는 태충혈과 합곡혈까지 10여 개의 바늘을 추가로 심었다. 마지막 바늘이 꽂히고 난 후 서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육체가 외부의 강렬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내부의 화학적 사슬을 끊어내려는 발악을 시작할 때까지 1분, 2분, 침묵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변화는 기계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다. 단조롭게 삐삐 울리던 심박수 모니터의 파동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래프의 고저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던 기계음이 불규칙하고 다급한 리듬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강제된 평온이 깨어지고 생명이 스스로 저항을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의 시선이 심박 모니터에서 지우의 얼굴로 빠르게 이동했다. 그의 창백했던 뺨에 주사기로 붉은 잉크를 주입한 것처럼 아주 미세한 혈색이 도는 것이 보였다. 목의 굵은 핏대가 희미하게 박동하며 튀어 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침대 시트 위에 힘없이 널브러져 있던 지우의 오른손. 그 굵고 단단한 검지손가락의 끝마디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흠칫하며 위로 튕겨 올랐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거대했다. 수개월 동안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던 중추신경계의 명령이 마침내 말초신경까지 도달하여 근육을 수축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서연은 그 경이로운 생명의 각성 앞에서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재빨리 다가가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덮어 쥐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그의 피부 아래로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온기는 그녀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상처 입고 굳어있던 그녀의 내면 깊은 곳까지 닿는 듯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를 향해 허리를 숙였다. 그의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듯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미세하게 움찔거렸다. 그 작은 진동은 세상 그 어떤 웅장한 연설보다도 강력한 확신을 주었다. 서연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하지만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당신을 이 지옥에 가둔 자들 제가 전부 끌어내릴 겁니다. 그녀는 환자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의사였지만 불의 앞에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사냥꾼이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권력이 환자의 숨통을 함부로 쥐게 두지 않겠다. 생사가 달린 이 침상 앞에서는 오직 나만이 그를 지킬 유일한 방패다. 서연은 과거 병원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던 상사에게 맞서며 다졌던 자신의 굳건한 신념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겼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거대한 태성그룹의 펜트하우스는 강필두의 소유가 아니었다. 이곳은 그녀의 완벽한 통제 아래 놓인 수술실이자 반격을 준비하는 밀실이었다.
그녀는 지우의 피부에 꽂힌 은침들을 부드럽게 튕기며 물리적 자극을 가속화했다. 시계의 초침이 새벽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거센 빗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의 서곡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시골 출신의 쓸모없는 대리 신부. 그들이 그녀에게 씌워놓은 그 가짜 껍데기 아래에서 서연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다. 지우의 거친 숨소리가 산소호흡기의 마스크 안쪽을 하얗게 흐리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마주친 두 영혼이 만들어내는 반격의 첫 번째 호흡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새벽의 한기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넘어 무겁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얇은 웨딩드레스 아래로는 뜨거운 열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지우의 피부에 꽂혀있던 은침들을 역순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거두어들였다.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신경의 결을 타고 빠져나온 은빛 바늘들은 여전히 서늘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서연은 알코올 솜으로 바늘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닦아낸 뒤 가문대대로 내려온 은침통 안에 원래의 순서대로 정렬했다. 그리고 다시 웨딩드레스의 안감 속에 그것을 깊숙이 꿰매어 숨겼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 시트의 주름을 반듯하게 펴고 지우의 굵은 손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았다. 그의 맥박은 여전히 느렸지만 아까처럼 절망적으로 억눌려 있지는 않았다. 미세하게나마 스스로의 힘으로 피를 밀어 올리려는 생명의 의지가 맥동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창밖의 거센 빗줄기가 서서히 잦아들며 서울의 빌딩숲 위로 푸르스름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연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밤새 흘린 식은땀으로 화장은 지워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거울 속 그녀의 까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틀어 손과 얼굴을 닦아냈다. 시골 출신의 평범한 식모 취급을 하며 그녀를 무시했던 강필두와 태성가의 위선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던져놓은 이 가녀린 재물이 사실은 그들의 목줄을 쥐어 가장 날카로운 사냥꾼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결혼 3일차 아침이 밝았다. 태성그룹 대저택의 아침은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갑게 돌아갔다. 밤새 쏟아지던 폭우가 씻겨 내려간 성북동의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너머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너무도 잔인하고 완벽한 시각적 대비였다. 태양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찬란하게 비추었지만 이 웅장한 공간에 갇힌 인간의 운명은 철저한 어둠 속에 유기되어 있었다. 고용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펜트하우스의 먼지를 닦아냈고 식물인간이 된 후계자의 병실은 그들에게 그저 치워야 할 고급스러운 창고이자 외면하고 싶은 불쾌한 장소에 불과했다. 오전 9시 정각, 무거운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태성그룹 굴지의 VIP 병동 센터장이자 강필두의 거액에 매수되어 서지우의 전담 주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주원영이었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제 맞춤 수트를 입고 의사 가운을 방패처럼 걸친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값비싼 우디 향수 냄새가 풍겼지만 서연의 예민한 후각은 그 향기 아래에 짙게 깔린 썩어빠진 위선의 냄새를 단번에 맡을 수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주원영의 등 뒤로 문가에 멈춰 선 낯선 사내의 모습이 보였다. 과거 서지우의 든든한 직속 비서실장이었으나 지우의 사고 이후 한직으로 밀려나버린 한정훈이었다. 그는 강필두의 철저한 견제 탓에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복도에 서 있었지만 꽉 쥐 두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필두의 서슬퍼런 감시하에서도 지우를 향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한 유일한 사람. 서현은 짧은 찰나 문틈 사이로 정훈과 시선을 교환했다. 그 찰나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은밀한 탐색과 일말의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밤새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사모님? 주원영이 입가에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서연에게 인사했다. 그가 뱉어내는 사모님이라는 호칭에는 짙은 조롱과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소파에서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겁에 질린 순진하고
무지한 시골 처녀의 표정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네? 그저 기계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미동도 없으셔요.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이 정말 깨어날 수 없는 건가요? 주원영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여자, 촌구석에서 돈 몇 푼에 팔려 온 주제에 감히 남편을 걱정하는 꼴이라니. 그는 자애로운 의사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부드럽고 나직하게 대답했다. 안타깝지만 의학적으로 기적을 바라기는 힘든 상태입니다. 부인께서는 그저 지우 상무님. 이제는 직위가 해제되셨으니 그저 지우님 곁에 조용히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원영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고급 의료용 가방을 열었다. 서연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한 걸음 물러서서 그의 모든 행동을 시야에 담았다. 그녀의 눈빛은 겉으로는 한없이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 이면의 시선은 철저하게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거대한 태성그룹의 심장부에 깊숙이 박혀버린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백신처럼 그녀의 동공이 주원영의 손끝을 집요하게 쫓았다. 주원영은 익숙한 솜씨로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바이알을 꺼냈다. 그는 주사기를 들어 그 액체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빨아들였다. 일반적인 영양제라면 점도가 저렇게 낮을 수 없었다. 주사기 벽을 타고 흐르는 액체의 굴절률,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감도는 푸르스름한 빛. 서연은 정선 깊은 산골에서 수백 가지의 독초와 약초를 다루며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분별하는 법을 뼛속까지 익힌 천재적인 약초꾼이었다. 저것은 단순한 독이 아니었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강제로 차단하면서도 심장과 폐의 기능은 최소한으로 유지시키는 고도의 합성 화학물, 바로 마비독약이었다. 첫날 밤 지우의 입가에서 맴돌던 그 옅은 쓴맛의 화학적 향기의 정체, 매일 아침 주원영이 영양제라는 명목하에 투여하며 지우의 중추신경계를 갉아먹고 있는 치명적인 구속구였다. 주원영은 링거 수액팩에 고무 패킹의 주사기 바늘을 꽂고 마비독약을 천천히 주입했다. 수액 안으로 소용돌이 치며 섞여가는 투명한 독약을 바라보며 주원영의 입가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영양제를 놔드렸으니 환자분도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저는 이사회가 끝나는 오후에 다시 회진을 오도록 하죠.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챙겨 병실을 빠져나갔다. 방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그 기계적인 마찰음과 동시에 겁에 질려있던 서연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변했다. 목을 가다듬은 서연은 즉시 움직였다. 그녀는 병실 문 앞으로 다가와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단단히 걸어 잠갔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완벽한 밀실을 구축한 그녀는 지우의 침대 곁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시간이 없었다. 마비독약이 수액관을 타고 지우의 정맥으로 흘러 들어가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몇 분뿐이었다. 서연은 링거 거치대 위로 손을 뻗어 수액팩의 조절기를 가차없이 잠가버렸다. 뚝 떨어지던 생명줄이자 사형 선고와도 같던 물방울이 완전히 멈췄다. 그녀는 주원영이 무심코 놔두고 간 의료 폐기물 통해서 깨끗한 여분의 빈 주사기를 재빨리 빼냈다. 그리고 수액팩에 바늘을 꽂아 방금 주원영이 주입했던 독약이 섞인 윗부분의 수액을 조심스럽게 역으로 뽑아냈다. 투명해 보이는 그 액체를 빼내어 코끝에 가져간 서연의 미간이 매섭게 찌푸려졌다. 역시나였다. 고도의 화학적 공정을 거친 인위적인 신경마비 독소. 강필두와 주원현, 이 완벽한 범죄를 위해 엄청난 비자금을 쏟아부었음이 틀림없었다. 서연은 뽑아낸 마비독약 샘플을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유리병에 담아 단단히 밀봉했다. 이 작은 유리병은 훗날 이사회가 열리는 공적인 자리에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스모킹건이 될 것이다. 그녀는 유리병을 옷장 안쪽에 깊숙한 비밀 금고에 숨겼다. 그리고 다시 침대 곁으로 돌아와 치맛자락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보온병을 꺼냈다. 그것은 어젯밤 고용인들의 눈을 피해 저택의 가장 구석진 주방에서 밤을 새워 직접 다려낸 것이었다. 정선에서 가져온 희귀 약초들을 완벽한 비율로 배합한 특수 한약액. 화학적인 마비 독소의 사슬을 끊어내고
지우의 혈관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정화할 강력 해독 처방이었다. 서연은 스포이드를 이용해 진한 갈색의 특수 한약액을 정량만큼 뽑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수액 팩안에 조심스럽게 주입했다. 투명했던 수액이 옅은 호박색으로 물들며 약초의 강렬한 기운을 머금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담하고 위험한 짓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지식과 십수년간 스승에게 물려받은 처방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그녀는 다시 조절기를 풀어 옅은 호박색의 액체가 지우의 정맥을 타고 천천히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따뜻하고 묵직한 생명의 기운이 차가운 튜브를 타고 지우의 굳어버린 몸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다. 강필두 부회장이 당신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제국을 집어삼키려 했다면.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태성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의 서늘하고 맹렬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을 온전히 살려내어 그들의 제국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지는 치열하고도 은밀한 법적, 의학적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이었다. 침대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던 지우의 굳게 닫힌 입술 사이로 아주 미세한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새어나왔다. 그의 심장 박동이 해독 약초의 성분에 반응하며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힘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지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 검고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남편을 향해 굳게 다짐했다. 자신을 한낱 소모품으로 쓰려 했던 자들, 그리고 병든 후계자를 조롱하던 위선자들에게 절대 패배하지 않겠다고. 그녀의 시선이 창밖의 태성그룹 본사 타워를 향했다. 도심의 중심에 우뚝 솟은 그 거대한 바벨탑을 서연은 머지않아 완벽하게 붕괴시킬 것이다. 지우가 완전히 의식을 되찾고 스스로 제발로 일어나는 그날, 강필두와 주원영은 자신들이 쳐놓은 덫에 스스로 얽매여 처참하게 사법적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폭풍 전야의 고요 속에서 은밀하고도 위대한 처방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은 무심한 듯 흘러 서지우의 병실에 갇힌 민서현의 시간도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본가 대저택은 낮과 밤의 얼굴이 완벽하게 달랐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 서연은 저택의 고용인들조차 무시하는 가엾고 멍청한 시골뜨기 신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냈다. 그녀는 주치의 주원영이 회진을 올 때마다 붉어진 눈시울로 남편의 손을 잡고 엉엉 우는 신용을 했고 바보처럼 기적만을 바라는 나약한 여자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 완벽한 위장술 덕분에 강필두와 주원영은 그녀에 대한 일말의 경계심마저 완전히 거두어들였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에 무거운 어둠이 내려앉고 모든 감시의 눈길이 느슨해지는 자정이 지나면 서연의 까만 눈동자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목표, 강필두 일당의 잔혹한 독살 음모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찢어밟길 사법적 스모킹건을 완성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연이 비밀 금고에 숨겨둔 마비독약 샘플, 그것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단순한 심증과 정황 증거로는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물 강필두를 오가맬 수 없었다. 법정에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면 이 약물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어 주원영의 손에 들어갔는지를 입증할 완벽한 포렌식 데이터와 금융 추적 기록이 필요했다. 서연은 이 거대한 요새 안에서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조력자를 떠올렸다. 과거 서지우의 오른팔이었으나 지우가 쓰러진 후 강필두의 철저한 견제 속에 본사에서 밀려나 저택의 외곽경비 총괄로 좌천된 사내 한정훈 비서실장이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저택 내부의 CCTV 회전 반경과 사각지대를 치밀하게 계산했다. 새벽 3시 정각 보안 카메라가 정원을 향해 15도 각도로 틀어지는 단 40초의 맹점. 서연은 검은 셔를 두르고 소리 없이 병실을 빠져나가 저택 뒤편의 어두운 온실로 스며들었다. 그곳에는 이미 한정훈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지우를 향한 충성심만큼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상태였다. 사모님, 부르셨습니까? 정훈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서연은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품속에서 밀봉된 유리병을 꺼내 정훈에게 건넸다. 어둠 속에서도 유리병 안에 투명한 액체가 서늘한 빛을 뿜어냈다. 이게 뭡니까? 주원영 센터, 매일 아침 지우님의 링거에 주입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영양제로 위장하고 있지만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고농축 마비동약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훈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거칠게 흔들렸다. 그는 주원영이 그저 치료를 빙자해 지우를 방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직접적인 독사를 시도하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은 정훈의 턱관절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이 감히 지우 상무님께. 분노는 나중에 하십시오, 한 실장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저들을 완벽하게 오가맬 법적 증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북풍한 설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묵직한 카리스마에 압도된 정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샘플을 국내 병원이 아닌 태성그룹의 입김이 닿지 않는 해외의 독립적인 독성학 포렌식 연구소로 보내십시오. 약물의 정확한 분자 구조식, 합성 경로, 그리고 유통 기록까지 샅샅이 분석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도 함께 추적하십시오. 분명 꼬리가 잡힐 겁니다. 정훈은 유리병을 자신의 안주머니에 깊숙이 챙겨 넣었다. 그의 눈빛에 과거 태성그룹 최고 비서실장으로 서의 예리한 광채가 다시 돌아와 있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고 은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짧고도 치열한 공조 동맹이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4일 후 정훈은 고용인들의 세탁물 수거함 속에 교묘하게 숨겨둔 암호화된 USB를 서연에게 전달했다. 깊은 밤 병실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서연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포렌식 분석 보고서는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정교했다. 물질명 ATX48, 합성신경 마비 독소, 중추신경계의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영구적으로 차단하여 수의근의 움직임을 통제함, 생명유지 장치와 결합할 경우 장기 기능은 유지되나 의식과 육체가 완벽히 분리되는 감금 상태를 유발함. 서연의 입술 사이로 차가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녀의 짐작이 정확했다. 지우는 그동안 죽어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라는 좁고 캄캄한 감옥 속에 갇힌 채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조롱과 멸시를 고스란히 느끼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서를 아래로 스크롤하자 정훈이 추적해낸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주원영의 해외 차명 계좌로 매달 수억 원의 자금이 정기적으로 입금되고 있었다. 자금의 출처는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유령 회사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추적한 끝에 드러난 이름은 단 하나뿐이었다. 강필두. 완벽했다.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강필두와 주원영을 특정 경제 범죄가 중 처벌법상 횡령, 배임은 물론 살인 미수 및 교사 혐의로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었다. 서현은 데이터를 이중으로 백업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덫은 이미 그들의 목을 향해 완벽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 임원 전용 라운지. 강필두는 최고급 크리스털 글라스에 담긴 수십만 원짜리 싱글 몰트 위스키를 천천히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명품 수트를 빼입은 주원영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래, 그 반송장 새끼의 상태는 확실한가? 강필두의 질문에 주원영이 아부를 떨며 고개를 조아렸다.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부회장님. 제가 매일 아침 직접 조제한 약물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서지우는 이제 뇌파조차 거의 잡히지 않는 완벽한 식물인간입니다. 평생 그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썩어갈 겁니다. 강필두는 흡족한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가 라운지의 정적을 기괴하게 갈랐다. 아주 좋아. 다음 주 금요일이면 임시 긴급 이사회가 열릴 거다. 거기서
그놈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가결하고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내 이름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될 거야. 그러면 태성그룹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지. 주원영이 잔을 들어 올리며 아부의 수위를 높였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강필두의 입꼬리가 귀 밑까지 찢어졌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데려온 액바디 신부녀는 좀 어떤가? 혹시 눈치채거나 번거롭게 구는 건 없나? 주원영은 콧방귀를 딛며 비웃었다. 말도 마십시오. 그저 돈에 팔려온 무식한 부엌대기일 뿐입니다. 제가 회진을 갈 때마다 울며불며 남편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아주 속으로 꼴사나워서 웃음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라고는 쥐뿔도 없는 백치입니다. 그래,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니까. 그런 무식하고 쓸모없는 년을 앉혀둬야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는 법이지. 이 사회가 끝나면 그년도 적당히 위자료나 쥐어서 폐광촌으로 다시 쫓아버려. 더 이상 내 저택의 공기를 흐리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강필두는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눈동자에는 태성그룹을 집어삼켰다는 오만함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자신이 짐승 취급하며 무시했던 그 시골뜨기 신부가 이미 자신들의 모든 범죄 기록을 포렌식으로 해체하고 사형 선고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그들은 샴페인 거품처럼 터지고 있는 자신들의 환상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목을 가다듬음 밤이 깊어지면 서연의 또 다른 전투가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의 가장 깊숙하고 인적이 드문 별채 주방. 서연은 문틈을 수건으로 막아 냄새가 새어나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한 뒤 가스레인지 위에 낡은 약탕기를 올렸다. 은밀하고도 끈질긴 해독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백두대간 깊은 곳,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절벽에서 스승과 함께 채취했던 희귀한 약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맹렬한 기운을 지닌 약재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비율로 배합해야만 했다. 조금이라도 양이 어긋나면 지우의 쇠약해진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파열될 수 있는 그야말로 줄타기 같은 정밀한 의학적 처방이었다. 서현은 저울의 눈금을 노려보며 당귀, 천궁 그리고 독소를 중화시키는 특수한 산삼의 잔뿌리들을 그램 단위로 덜어냈다. 물이 끓어오르고 약초들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융합하며 짙은 흙내음과 알싸한 향기를 내뿜었다. 서연은 이마에 맺힌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불의 세기를 조절했다. 액체가 서서히 짙은 호박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하며 점도를 더해갔다. 2시간의 혹독한 농축 과정 끝에 완성된 특수 한약액. 그것은 현대의학의 기계들이 만들어낸 차가운 마비 독소를 태워버릴 자연이 허락한 가장 강력한 생명의 불꽃이었다. 서연은 다려진 약액을 조심스럽게 식힌 뒤 고운 체에 걸러 스포이드 병에 담았다. 새벽 2시. 서연은 완성된 약액을 품에 숨기고 지우의 병실로 돌아왔다. 지우는 여전히 튜브에 둘러싸인 채 창백한 밀랍 인형처럼 누워 있었다. 서연은 익숙한 솜씨로 링거 수액팩의 조절기를 잠갔다. 주원영이 낮에 주입해 놓은 독약 성분을 주사기로 빼내어 버린 뒤 자신이 직접 다려낸 흑갈색의 약액을 천천히 주입했다. 투명한 수액이 약초의 기운과 섞이며 신비로운 색으로 물들었다. 다시 조절기를 풀자 차가운 튜브를 타고 생명의 온기가 지우의 정맥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 시간 서지우의 내면은 끄임직한 지옥의 한복판에 있었다.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차가운 심의 속에 갇혀 있었다. 눈을 뜰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완벽한 무의 세계.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소리들은 물속을 통과하는 파음처럼 기괴하고 흐릿하게 들려왔다. 삼촌 강필두가 자신의 귓가에 대고 낄낄거리며 내뱉던 조롱, 주치의 주원영이 주사기를 꽂을 때마다 느껴지던 소름 끼치는 살기, 지우의 영혼은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처절한 절망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이대로 죽는 것인가? 태성그룹은 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인가? 의식이 흐려지고 포기의 늪이 그의 발목을 잡아끌던 바로 그때였다. 어느 날 밤부터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혈관 속으로 한 줄기 뜨거운 불길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심장에 꽂힌 얼음 조각들을 사정없이 녹여내리는 듯한 강렬한 온기였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조용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하고 올곧은 여자의 음성.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진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해독 약초가 체내에 누적된 신경마비 독소를 분해하며 중추신경계의 막힌 회로를 뚫어버리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했다. 수만 개의 불타는 바늘이 핏줄을 타고 거꾸로 흐르는 듯한 끔찍한 감각. 하지만 지우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다.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밤마다 이어지는 서연의 은밀하고도 정교한 침술과 처방의 투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우의 육체를 지배하던 독의 사슬을 부수고 있었다. 그의 마비되었던 감각신경들이 하나둘씩 불이 켜지듯 깨어났다. 결혼식이 있은 지 보름이 지나던 날의 깊은 밤이었다. 방 안에는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서현은 지우의 침대 옆에 앉아 두꺼운 이불 속에 감춰진 그의 굵은 손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천장에는 혹시 모를 감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을지 몰랐기에 그녀는 오직 이불이라는 안전한 장막 아래서만 그와 온전한 접촉을 시도했다. 체온을 나누듯 맞잡은 손. 바로 그 순간 서연의 숨이 헉하고 멈췄다. 이불 속에 묻힌 지우의 크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작은 손을 마주 감싸 쥐었던 것이다. 반사적인 경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의지를 가진 묵직하고도 힘있는 압력이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 속에서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지우의 굳은 살 박인 검지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 하나에 의지한 채 서연의 부드러운 손바닥 위로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다. 가로긋기, 세로긋기, 미세한 떨림이 담긴 그 터치는 그녀의 심장에 직접 새겨지는 듯했다. 오돈, 고맙다. 서연의 까만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 어떤 거창한 찬사나 웅장한 선언보다도 그 서툴고 느릿한 세 글자가 주는 파장은 거대했다. 모두가 그를 죽은 고기 취급하며 외면했을 때 홀로 고독한 심해 속을 헤엄치던 남자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와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이다. 뜨거운 감정이 흉곽을 채웠지만 서연은 겉으로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펴며 그의 손바닥 위에 자신의 대답을 썼다. 제가 당신을 살릴 겁니다. 이불 속에서 이뤄진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의사소통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견고하고 절대적인 동맹의 서약이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이불 아래의 온기는 더욱 짙어졌다. 지우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다. 독소가 해독될수록 그의 근육은 과거 태성그룹을 호령하던 정통 후계자의 단단함을 되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낮에는 완벽한 식물인간을 연기했지만 서연이 곁에 있는 밤이면 이불 아래서 그녀의 손을 꽉 쥐어주며 무언의 신뢰를 보냈다. 그리고 임시 긴급 이사회를 불과 이틀 앞둔 새벽, 폭풍의 전조처럼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밤이었다. 서연은 환자의 곁을 지키다 깜빡 선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아, 방 안의 정적을 깨는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 환청인가 싶어 서연은 눈을 번쩍 떴다. 그녀의 시선이 다급하게 지우의 얼굴을 향했다. 산소 호흡기의 투명한 마스크 안쪽이 거친 숨결로 하얗게 흐려져 있었다. 그리고 굳게 닫혀있던 그의 두 눈이 완전히 떠져 있었다. 창밖에 희미한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의 눈동자. 그것은 짐승의 이빨에 물어뜯겨 죽어가던 가여운 초식동물의 눈이 아니었다. 수개월간의 긴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영토를 짓밟은 반역자들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잔혹하게 벼려진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 칠흑같이 검고 깊은 눈동자가 서연의 얼굴을 흔들림 없이 직시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올렸다. 수개월 동안 굳어있던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그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입과 코를 억누르고 있던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벗어던졌다. 기계가 경고음을 울리려 하자 서연이 재빨리 기계의 센서를 조작해 소음을 차단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남자의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다. 오랜 시간 독에 짓눌려 있던 성대는 녹슨 쇳소리를 냈지만 그 안에 담긴 카리스마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협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가 아내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뺨에 흐르지 못한 눈물 자국을 그의 거칠고 커다란 엄지손가락으로 훔쳐냈다. 그 체온은 뜨겁고 강렬했다. 환영합니다. 나의 아내이자 나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사람. 지우의 입가에 차갑고도 매혹적인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다. 자신을 구원해준 이 시골 출신의 천재적인 약초꾼 신부와 함께 강필두 일당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 넣겠다는 무자비한 피의 선언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단단한 손을 마주 잡으며 서늘하게 웃어 보였다. 절망의 밤속에서 시작되었던 비참한 대리, 신부의 껍데기는 완전히 벗겨졌다. 이제 이 펜트하우스 안에는 위선자들의 제국을 무너뜨릴 완벽하게 각성한 재벌 후계자와 그를 지키는 압도적인 실력의 여전사만이 존재했다. 거대한 복수의 카운트다운이 마침내 그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목을 가다듬음, 폭풍 같은 반격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아내의 치밀한 포렌식 추적과 기적 같은 의학적 해독 처방은 태양 아래 낱낱이 밝혀질 진실의 그물을 완성했다. 그리고 그 그물의 중심에서 스스로 눈을 뜬 호랑이는 이사회가 열리는 날만 차분히 기다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었다. 시외 삼촌과 주치의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들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가장 화려한 무대는 가장 참혹한 처형장으로 변할 테니까. 서지우와 민서현, 상처 입은 두 영혼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거대한 반격의 아침이 밝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잔혹할 만큼 빠르게 결전의 날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임시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성북동 태성그룹 펜트하우스를 감싸고 있던 새벽의 짙은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이었다. 거대한 마호가니 이중문 너머로 수십 개의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지식이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진군이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태성그룹 부회장 강필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10여 명의 사설 경호원들과 의사 가운을 입은 주원영 센터장이 차가운 금속성 카트를 끌고 따라 들어왔다. 강필두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과 승리의 환희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비스포크 수트의 단추를 여미며 병실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선 민서연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의 눈에 서연은 여전히 위암이 부는 쥐어주면 쫓겨날 가엾고 멍청한 시골뜨기 대리 신부에 불과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심파극도 끝낼 때가 됐다. 비켜라. 강필두의 목소리는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잔혹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오전 10시 본사에서 열릴 이사회에서 이 녀석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를 가결하고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내 이름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마무리될 거야. 가망 없는 고기 덩어리에 회사의 막대한 자본을 낭비하는 건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도 못할 짓이지. 주 센터장, 당장 저 시끄러운 산소 호흡기부터 떼어내.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준비해. 주원영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카트 위에서 소독된 의료용 가위를 집어들었다. 그가 지우의 생명 유지 장치와 연결된 튜브를 향해 다가가려는 찰나였다. 멈추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두려움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라 예상했던 강필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서연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곳은 자세로 지우의 침대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까만 눈동자는 주원영이 들고 있는 가위 끝에서부터 강필두의 오만한 턱끝까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차갑게 계산하며 해체하고 있었다. 보호자이자 법적 배우자인 저의 동의 없이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에 손을 대는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이사회 가결? 아직 회의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의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진이 독단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을 넘어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주원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의학적 지식이라고는 쥐뿔도 없을 줄 알았던 시골 약초꾼의 입에서 너무도 정확한 법적 한계와 의료 윤리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헛기침을 하며 강필두의 눈치를 살폈다. 강필두는 코웃음을 치며 서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이 시골뜨기년이 이제 와서 법을 들먹여?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쓴 혼전계약서 기억 안 났다? 서지우의 의료 결정권은 전적으로 태성그룹 법무팀과 나, 강필두에게 귀속되어 있다. 넌 그저 장례식에 세워둘 허수아비일 뿐이야. 끌어내. 강필두의 명령이 떨어지자 거구의 사설 경호원 2명이 서연의 양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억센 악력이 가녀린 서연의 팔을 짓눌렀다. 하지만 서연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치열하게 버티며 주원영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업무 배제는 서류로 하십시오. 환자 앞에서는 제가 의사입니다. 그 단호하고 날카로운 일갈에 주원영은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서연의 눈빛은 마치 10수년 전 정선 폐광촌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던 그녀의 스승을 닮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경호원들에게 억눌려 있었지만 기세만큼은 방 안의 그 누구보다 압도적이었다. 바로 그때 강필두의 손목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렸다. 최고급 파텍 필립 시계가 이사회가 열리기 1시간 전임을 알리고 있었다. 강필두는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본사 솔라리스 타워에서 열리는 대규모 주주총회와 이사회. 그곳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사들과 경제계의 거물들이 자신의 화려한 회장 취임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하찮은 계집애와 병실에서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었다. 시간이 없군. 주 센터장, 이 계집애를 저쪽 방에 쳐놓고 문을 잠가. 그리고 내가 본사 단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저 반송장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놔. 호흡기를 떼고 필요하다면 내가 자랑하는 그 영양제의 농도를 최대로 높여서라도 말이야. 뒷수습은 내 법무팀이 알아서 할 테니. 강필두는 옷깃을 털며 오만한 발걸음으로 병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뒤를 이어 대부분의 경호원들이 이사회장 보안을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방 안에는 주원영과 서연을 결박하고 있는 2명의 덩치 큰 사내들만이 남았다. 철컥. 강필두가 떠나자마자 주원영의 눈빛이 비열한 살기로 번득였다. 그는 더 이상 가식적인 의사의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는 주사기를 꺼내 서연이 며칠 전부터 빼내어버렸던 바로 그 투명한 마비독약 원액을 최대치로 들이마시게 했다. 사모님, 얌전히 계셨으면 시골로 돌아가서 평생 먹고 살 돈이라도 챙겼을 텐데 참 어리석으십니다. 이 독이 심장에 직접 들어가면 서지우는 단 3초 만에 완벽한 심정지가 올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급성 심근경색. 아주 깔끔한 자연사죠. 주원영이 비릿하게 웃으며 지우의 링거 수액 팩을 향해 주사기 바늘을 들이밀었다. 경원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바닥에 짓눌려 있던 서연의 눈동자가 매섭게 빛났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발버둥 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주원영의 등 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지우의 굳게 닫힌 눈꺼풀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정교한 해독 처방과 침술로 인해 이 병상에 누워있는 남자는 이미 며칠 전부터 완벽하게 육체의 통제권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그는 가장 치명적인 반격의 순간을 위해 심장의 박동 소리마저 죽인 채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포식자였다. 주원영의 주사기 바늘이 고무 패킹을 뚫고 들어가려는 정확히 그 찰나였다. 시트 아래에 미동도 없이 늘어져 있던 지우의 굵은 오른손이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독수리의 발톱처럼 허공을 갈랐다. 퍽! 뼈와 뼈가 무자비하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지우의 커다란 손이 주원영의 손목을 강하게 틀어쥐고 있었다. 그 악력은 인위적인 마비 독소에 수개월을 절여져 있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해독된 신경계가 뿜어내는 태성그룹 정통 후계자 특유의 잔혹하고 압도적인 물리력이었다.
아, 주원영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새 손목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에 주사기가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경호원들이 경악하며 서연을 놓고 허리춤에 삼단봉을 꺼내려던 순간 지우가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다. 거추장스러운 산소호흡기 마스크와 튜브들이 거칠게 뜯겨나갔다. 그의 까만 눈동자는 수개월의 지옥 속에서 벼려진 서늘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지우는 단 한 번의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주원영의 멱살을 쥐어 바닥에 패대기 쳤다. 대리석 바닥에 나뒹군 주원영은 공포에 질려 눈을 까뒤집으며 헛바람을 들이켰다. 경호원 2명이 다급하게 덤벼들었으나 지우의 빠르고 정확한 타격에 단 3번의 호흡도 버티지 못하고 무릎이 꺾여 기절해버렸다.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다. 방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2명의 사내와 그들을 발밑에 두고 무심하게 자신의 손목을 푸는 서지우만이 서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바닥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지우가 뒤를 돌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2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굳이 긴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서연의 처방은 완벽했고 지우의 인내심은 결실을 맺었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져 바들바들 떠는 주원영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다. 한정훈 실장, 들어와서 이 쓰레기들 처리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정훈이 기다렸다는 듯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제 발로 서 있는 지우를 향한 경외감과 반역자들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정우는 즉시 주원영과 경호원들을 결박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지우는 침대 옆 협탁에 정훈이 미리 준비해둔 맞춤형 블랙 비스포크 수트를 집어들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 위로 태성의 제왕을 상징하는 완벽한 갑옷이 입혀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조여매며 서연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가자 나의 아내여. 서연은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을 마주 잡았다. 시골의 약초꾼과 식물인간 후계자.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던 2 영혼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 자신들을 기만했던 자들의 화려한 연회장을 무덤으로 만들 준비를 마쳤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솔라리스 타워의 그랜드 볼룸, 태성그룹의 임시 긴급 이사회 겸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은 정명이 넘는 주주들과 수백 개의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로 눈이 멀 지경이었다. 단상 중앙의 거대한 연단에는 강필두가 완벽한 승리자의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가로 20m가 넘는 초대형 LED 스크린에 태성그룹 신임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취임이라는 글자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강필두는 완벽하게 계산된 가식적인 표정으로 슬픔을 연기하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훌륭한 후계자 서지우 상무가 불의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회생 불가능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내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렸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강필두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다. 가족으로서 그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은 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 없이 표류할 수 없습니다. 저 강필두는 조카의 유지를 받들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려 합니다. 오늘 이사회의 가결을 통해 서지우 상무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에게 승계될 것입니다. 그는 연단 위에 놓인 경영권 양도 및 합병계약서 원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법무팀장이 황금빛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 도장 하나면 끝이었다. 태성그룹의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본과 절대적인 권력이 완벽하게 그의 손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강필두의 입꼬리가 희열로 비틀려 올라갔다. 그가 만년필을 종이 위에 가져다 대는 순간 목을 가다듬음 끼익 쾌 그랜드 볼룸의 거대한 흑단나무 이중문이 폭발하듯 젖혀졌다. 육중한 문이 양쪽 벽에 부딪혀내는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흐르던 강필두의 목소리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수백 대의 카메라 렌즈와 정명의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를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 선 사람의 실루엣을 확인한 순간 거대한 호라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심장 박동 소리마저 들릴 듯한 완벽한 고요. 그 정적을 깨고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는 서늘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뚜벅, 뚜벅. 휠체어도 없었다. 부축하는 의료진도 없었다. 죽어가는 반송장이라 불리던 태성그룹의 정통 후계자 서지우. 그가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너무도 당당하고 오만한 발걸음으로 카펫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시골뜨기라며 멸시받던 민서현이 한치의 주눅든도 없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로 검은 서류 가방을 든 채 보폭을 맞추고 있었다. 귀신. 단상 맨 앞줄에 앉아있던 임원 하나가 너무 놀라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튀는 소리에 장내는 비로소 미친 듯한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개를 치듯 폭발했고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상 위에 서 있던 강필두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가 들고 있던 황금빛 만년필이 덜미를 잡힌 뱀처럼 바닥으로 툭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다. 어떻게, 내 놈이, 어떻게. 강필두의 턱이 덜덜 떨리며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비명이 새어나왔다. 지우는 단숨에 단상 위로 올라가 강필두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압도적인 체격과 서늘한 시선 앞에서 강필두는 늙고 초라한 사기꾼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우는 마이크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호란을 가득 채웠다. 위험관리는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거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야. 강필두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다. 지우의 시선이 장내를 차갑게 휩쓸었다. 제가 병마에 쓰러졌다고 믿으셨던 주주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자연적인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의 경영권을 강탈하기 위해 제 혈관 속에 치명적인 독을 주입해 온 배신자의 추악한 촌극이었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지우는 곁에 선 서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검은 서류 가방을 열어 USB를 꺼냈다. 한정훈 실장이 재빨리 다가가 단상의 메인 콘솔에 그것을 연결했다. 강필두의 화려한 취임식 문구가 떠있던 초대형 LED 스크린이 순식간에 꺼졌다가 차가운 포렌식 데이터 화면으로 전환되었다. 서연이 단상의 보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1000명의 사람들을 향해 꽂히는 날카로운 화살과도 같았다. 저는 서지우 상무의 법적 배우자이자 이 끔찍한 의료 범죄를 추적해 온 민서현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강필두의 눈이 악귀처럼 뒤집혔다. 저 시골뜨기 미친년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경호원, 당장 전현들을 끌어내.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 위로 떠오르는 끔찍한 데이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을 보십시오. 이것은 주원영 센터장이 매일 아침 영양제로 위장하여 서지우 상무에게 투여했던 액체의 성분 분석서입니다. 물질명 ATX48, 인간의 중추신경계만을 선택적으로 마비시켜 의식은 살아있으나 육체는 철저히 감금되는 고농축 합성 신경 독소입니다. 서연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복잡한 화학 구조식과 해독 분석표를 정확히 짚어나갔다. 의학적 용어와 법적 근거가 완벽하게 맞물린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단 한치의 빈틈도 없는 완벽한 팩트 폭격이었다. 그녀는 어리석은 시골 신부가 아니었다. 태성그룹 전체를 해부해버릴 수 있는 차갑고 완벽한 지성을 가진 사모님의 현현이었다.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었다. 이번에는 복잡한 붉은색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금융자금 흐름도였다. 이 독극물을 입수하고 주원영 센터장을 매수하기 위해 흘러간 자금의 궤적입니다. 조세피난처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 유령 회사를 통해 매월 5억 원의 비자금이 주원영의 스위스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스크린의 맨 꼭대기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거대한 글씨로 실소유주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살인극을 기획하고 자금을 통제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실소유주는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강필두 부회장입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데이터다. 전현이 내 재산을 노리고
강필두가 발악하며 단상의 마이크대를 걷어찼다. 하지만 그의 몰락을 장식할 피날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정훈 실장이 콘솔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홀 안의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불과 일주일 전 라운지에서 강필두와 주원영이 나누었던 음성 녹취록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사회가 끝나면 그년도 적당히 위자료나 쥐어서 폐광촌으로 다시 쫓아버려. 저 반송장 새끼의 숨통은 내가 본사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확실하게 끊어놓고. 하하하. 소름 끼치는 살인교사의 육성이 장내를 강타했다.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기사를 전송하기 시작했고 주주들은 강필두를 향해 분노의 야유를 쏟아냈다. 위선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강필두의 제국이 단 5분 만에 형체도 없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삐용삐용 솔라리스 타워. 외부에서부터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볼룸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은 수사관 조끼를 입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경찰 병력들이 무장한 채 쏟아져 들어왔다. 수사관들이 단상 위로 뛰어올라와 강필두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다. 철컥. 수만 명의 임직원을 쥐락펴락하던 강필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강필두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고용한 주원영은 이미 펜트하우스에서 자백과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강필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가며 서연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러댔다. 이 천한년, 감히 내깟 촌년이 우리 가문의 일에 끼어들어? 넌 그저 돈 받고 팔려온 껍데기야. 지우야, 핏줄을 생각해라. 내가 내 삼촌이다. 지우가 서늘한 표정으로 강필두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자신의 등 뒤로 서연을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벌레를 보듯 강필두를 내려다보았다. 당신들은 내 아내의 인생을 돈과 맞바꾸려 한 장사꾼들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습니까? 그 묵직하고 단호한 선언은 강필두의 마지막 남은 발악마저 완벽하게 짓밟아버렸다. 그리고 껍데기는 바로 당신입니다. 내 아내는 태성을 살려낸 유일한 구원자이자 이 제국의 진정한 안주인입니다. 강필두는 처참한 몰골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볼룸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권력은 그렇게 가장 공적이고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영원히 종말을 고요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텅 빈 단상 위 장내를 가득 채웠던 사람들도 웅성거림도 모두 빠져나간 솔라리스 타워 최상층의 VIP 라운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서울의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장엄한 아침, 태양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를 돌아 서연을 응시했다. 시골에서 팔려왔던 나약한 대리 신부는 없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가문을 파멸의 위기에서 건져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여전사가 그곳에 서 있었다. 지우가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독소로 차갑게 굳어있던 손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력과 뜨거운 피가 흐르는 진짜 남편의 손길이었다. 절망의 밤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던 거래로서의 계약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군요. 지우의 낮고 다정한 목소리가 라운지의 정적을 채웠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항상 차갑게 곤두서 있던 그녀의 표정이 봄눈 녹듯 부드러워져 있었다. 네, 처음부터 제 처방의 이별이라는 부작용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햇살이 두 사람의 겹쳐진 손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거짓과 음모로 얼룩졌던 재벌가의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무너졌다. 그들이 치열하게 싸워 얻어낸 새로운 아침의 빛 속에서 두 상처 입은 영혼은 마침내 영원한 치유와 완벽한 사랑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위대한 탄생이었다.